한 달에 걸쳐서는 500억 날리습니다. 500억? 네. 500억이 반대매매 당했어요. 도대체 500억 어떻게? 그러면은 시장 바닥이겠네. 금융장세고 아직 실적 장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말 뜻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때 그러면 혹시 주변에 이 수십억을 좀 날리시거나 좀 깡통 계좌가 되신 분들도 좀 있나요? 아무래도 있죠. 투자자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뭐 제 주변에서도 있고 또 뭐 제 한 달에 걸쳐서는 500억 날리습니다. 500억? 네. 500억이 반대매매 당했습니다. 도대체 500억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5억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마 레버리지를 쓴 거죠. 레버리지를 이제. 그래서 그때 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여러 군데에서 막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누가 전화 와서 자기 주변에 한 명 오늘 반대매매 당했다. 그러길래 그러면은 시장 바닥이겠네. 바닥이겠다. 그 전날이었어요. 내가 생사하게 사실 나가기 전날에 반대매매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 18일쯤이었겠네요. 네, 그 전날에 반대매매 당하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내가 한 달이 걸쳐서 하는 거니까. 한 달이 거쳐서 이제 네,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좀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서 하거나 주담이라든가 주담보대출 이런 것들 레버리지 땡기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제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관리인 거죠. 자금 관리. 좀 위기 때 그러면 좀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요? 위기 때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위기 때는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폭락을 했다면은 부동산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 부동산은 폭락을 안 했잖아요. 네. 주식은 폭락을 했으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제일 푹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 빠진 게 내가 우선 물론 회사의 가치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 옛날에 내가 심사임당에 나갔어도 많이 빠진 것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도 최고로 많이 빠진 것들이 최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들은 특히 많이 빠지는데 그때도 삼성전자는 거의 안 빠졌어요. 맞아. 안 빠졌는데 이 중소형주들은 왜냐면 수급이 별로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빠질 때는 퍼센티지가 팍팍 빠져요. 많이 팍팍 빠지지만 올라올 때도 대신에 똑같은 거예요. 본질 가치보다 뭐 그 당시에 보면 내가 올해 퍼가 1대 나오는 회사들도 나왔고 PBR이 0.1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샀으면은 뭐 많이 오른 거는 뭐 1000% 오른 것도 있고 500%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도 그렇습니다. 1000% 오른 게 있어요. 한 500% 오른 건 있습니다. 500% 가까이. 이야. 그럼 이런 지금 어쨌든 이 시기가 코로나 위기 시기이기도 했지만 반대편에는 유동성 팽창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성 팽창일 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으면 주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지금 유동성 팽창의 시기가 만약에 IMF 때처럼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주식도 폭락을 했다면은 부동산도 사야 되고 주식도 사야 되지만 지금은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위기가 들어오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자산 불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다 모두가 패드에서도 돈을 풀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자산 불을 만드는 거예요. 자산 불을 만들어서 그 자산 부가 올라가서 그 돈을 써서 실적으로 나오게끔 해라는 게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다 지금 슈퍼개미가 아니라 일반 개미들이 왕창 사서 지금 최근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돈을 벌었다고 너도나도 이제 좀 차를 살래, 가전제품 살래, 뭐 이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실적 장세가 이제 나올 거예요. 1차 실적 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르고 나면 실적 장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썼으니까 2차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2차 소비가 일어나면 쓴 사람들이 또 다시 고용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고용이 창출돼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게 또 이제 2차 실적 장세가 나와요. 이제 그게 나와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위기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은 무슨 장세다? 금융 장세이고 아직 실적 장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말 뜻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19일 대폭락 저점 찍기 전날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맞췄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 진짜 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당시가 1440포인트를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1000포인트더라고요, 사실은. 1000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니까 네. 거의 1100포인트, 한 1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몇 종목으로 봐서는 바닥을 찍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빠진다고 하면 좋다. 그럼 한번 뭐 1000포인트? 뭐 올 수 있다. 마지막은 한 뭐 거지까지도 예상을 혹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2,400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왔고 생각하셨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쵸. 예. 일단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왜냐면 제 채널 재테크 전문가에 애널리스트도 오시고 이코노미스트도 오시고 뭐 존니 대표님도 오시고 슈퍼 개미들도 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좀 쉬었다 갈 줄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조정이라는 게 보통 파동이 여러 번 가거든요. 그죠. 보통 3개의 파동을 그래요. 1파, 그렇게 3개의 파동이라는 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뭐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3개의 파동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파동이 그리는 과정 중에 1파를 상승을 하고 2파를 이렇게 하락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나는 하락 조정이 올 수 있고 기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장세가 일단 1파 상승하고 2파 기간 조정을 하고 지금 3파를 꼬리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에 3파,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 그래요. 1파, 2파는 시작, 3파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좋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한번. 코스피 2,360이네. 어쨌든 한 2,400 정도인데, 자, 지금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코스피 좀 어디까지 보시나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수, 차트,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네. 전문가들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게 어쨌든 상승세라고 보세요. 그러면 하락세 아니면 정책. 요 정도는 의미 있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3파 진행 중이니까 3파 이제 진행. 뭐 3파 진행 중이지 2파가 이제 좀 조정이 될 건지도 모르죠. 그거 두 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승을 하리라고 보는데, 제일 이제 걸리는 부분은 연말에 우리나라 이제 과세 제도가 또 이제 바뀌니까 연말에 이제 혹시 개별주들이나 종목들이 또 한번 때려 파는 장이 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박스피에 머무는 것도 정부 정책이 또 한몫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올라갈 때, 물론 우리나라 실적이 좀 저성장 국면도 물론 있었지만은 좀 박스피를 머무는 게 계속 과세 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정책을 썼거든요. 미국이 좀 더 치고 올라갔죠. 미국은 계속 감세 정책을 쓰고 계속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줬죠. 정부 정책 자체가. 그래서 남들이 갈 때 우리나라는 같이 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폭락 맞은 거죠.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같이 갈 때, 원래는 같이 확장 정책을 펼 때는 같이 펴고, 그렇죠. 지금은 근데 다행히 서로 확장 정책을 같이 펴니까 아주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그 풀린 돈들이, 사실은 돈이라는 게 풀린 돈이 승수 효과가 만약에 뭐 1조가 풀렸다. 지금 뭐 전 나라가, 전 세계가 1경 8천조가 거의 2경이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더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원래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라는 게 핏으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돈이라는 게 한번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또 빌린 사람이 또 돈을 어디 쓸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 쓰면은 그 돈이 또 은행에 또 들어가서 또 그 돈을 또 빌려가서 이게 승수가 나오면 이제 10배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 돈이 풀린 힘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진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B2,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도 많이 늘었고. 네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수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네네. 근데 좀 다들 무서워하는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지금 코로나도 지금 확진자도 계속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대폭락이 와서 다시 우리가 이번에 떨어졌던 1,400대까지 갈 수도 있는지, 혹시 갈 수도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야,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해요. 왜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의 힘이 큰 거죠. 돈의 힘이 그게 부작용도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네. 여지껏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정책을 펴는, 뭐, 물론 패드부터 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까지 나올 때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코로나가 난 뭐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안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치료제든 백신이든 나온다고 보는 거죠. 물론 내가 뭐 듣기로는 중국에도 나왔고, 뭐 러시아에도 나왔고, 뭐 미국에도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뭐 나왔다는, 뭐 벌써 개발은 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내가 듣기로는 공안으로 벌써 다 맞았다 그러고, 그리고 공안들 벌써 다 맞았고,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 뭐 나왔다 그러고, 뭐 러시아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뭐 나왔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시장이.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오른 거는 어제 또 보면은 그런 현상 때문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어제 폭락했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는 더 많이 나와요, 확진자가. 그런 상황에도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참 똑똑한 게 그걸 벌써 선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면 6개월 후를 예측을 하고 6개월 후면은 벌써 백신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6개월 후면은. 그러면 6개월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폭발적인 장세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6개월 후면 그때는 이제 이미 주가가 반영됐을 수도 있고 그때는 돼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마디 대표님의 말씀은 이게 코스피가 지금 잠깐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전에처럼 이 대폭락은 있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깐은 당연히 뭐 2,100, 뭐 2,000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야, 어쩌면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싶었던 대답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대표님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네. 하여튼 뭐 제 그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를 측정하는 거는 예측하는 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수가 가장 큰 개념이면 그 밑에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섹터를 봐야 되잖아요. 형은 좀 어떤 섹터를 좋게 보시고 어떤 섹터를 좀 안 좋게 보시는지. 좋게 보는 섹터는 뭐 2차 전지는 물론 전기차 그리고 저는 이제 컨택터도 이제 괜찮게 봐요. 컨택터라는 게 뭐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카지노, 호텔 뭐 이런 것들 네. 뭐 쇼핑 뭐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보고요. 항공. 네, 항공 그다음에 플랫폼은요? 네이버라든가 언택트.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올랐으니까 좀 횡보나 뭐 좀 씌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강아지 이론처럼 너무 이렇게 과하면 또 실적과 주가가 좀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수렴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I 뭐 예를 들면 또 내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갑자기 그 주식 투자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섹터 생각 안 나세요? 또 있어 섹터. 제가 반도체도 파운드리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이쪽 삼성에서 1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뭐 또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또 그 위에 하위단들이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도체 그냥 메모리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 되면 또 물론 반도체들이 많이 수요가 될 거고. 그러면 안 좋게 보는 섹터는요? 안 좋게 보는 섹터는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옛날처럼 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은 쇼핑센터 쇼핑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옛날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온라인 시대가 이제 많이 정착을 해버려서 그렇죠. 좀 정착을 해버려서 그 부분은 물론 좀 더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조선이라든가 조선도 물류나 이런 쪽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크게 뭐 성장군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좋게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성장군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에서 항상 지금 현 정부는 너무 이렇게 가격을 제어를 하는 예를 들면 뭐 통신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정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부에서 제어를 하는 기업들은 안 좋게 보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포퓰리즘에 있어서 하다 보면 실제적인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기업들은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은행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은 사실은 엄청나게 싸죠. 지금 은행이 외국인들이 거의 5, 60% 다 들고 있어요. 거의 뭐 풀로 다 들고 있다고 보면 되죠. 사실은 배당으로 봐서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좋은데 사실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 부분은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사실 척후병만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척후병이라고 해서 척후병을 이렇게 관찰용으로 더 내놓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척후병, 보초병, 뭐 이렇게 본진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척후병은 관찰용으로 이렇게 보내놔요. 이제 이 회사가 어떤지 이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관찰용으로 보내놓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는 책 있잖아요. 수익률 순환매만 잘하면 1000% 간다. 거기서 보면 옛날에 IMF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정권, 건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폭락을 많이 했어요. 물론 IT지도 폭락을 했지만 그게 제일 먼저 간 게 그때 정권, 건설들이 엄청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보험주들이 또 다음에 올랐어요. 네. 이런 이제 환매만 잘하고 했었어도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씩 나눠서 했으면 뭐 거의 1000%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써먹었는 게 그 책을 보고 언제 써먹었냐. 리먼 사태 때 네. 써먹었어요. 리먼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08년도에 폭락을 하고 한 11년도까지 한 1, 2년 거의 옆으로 한 1200에서 완전 횡보를 한 1년 정도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했는데 2010년도였나? 9년도였나? 9년도였나? 정확하게 3월 달인데. 네. 그런데도 얘는 바닥이 나가 있어요. 한 거의 저점이었어요. 오히려 막 더 쳐박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더 쳐박았는데 그 후에 한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500%, 몇백 프로, 300%, 500% 올랐어요. 어느 업종이요? 은행 업종. 아, 은행 업종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남들이 다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올라온 게 은행주였어요. 그 다음에 은행 가고 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그 당시에 메리츠 금융지주인가? 그것도 그때 자산주가 엄청 좋았어요. PBR도 낮고 퍼도 낮고 이익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2대 나오는 것 같아요. 퍼가 2대 나오고 뭐 PBR도 뭐 0.2대 나오고 그래서 사서 그때 또 한번 세게 올라서 많이 먹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은행주들이 안 오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나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순환매장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네.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좀 간신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낌새가 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주식 종목에 간신 종목에 넣어놓기만 하자. 네.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러나 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치적인 면으로 보면 엄청나게 싸요. 그렇죠. PBR, 퍼, 뭐 이런 게 따지보면은, 퍼로 따지면 뭐 3, 4배 뭐 이렇게 나올걸요. 그 배당률로 따지면 7%대? 맞아요. 7%대 나오니까 뭐 사도 뭐 5에서 7%는 뭐 10%까지 나올 것도 있을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배당 수익과 모든 것을 겸행을 해서 하니까 은행 이자를 대비가 은행이 그 제로 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배당으로서 보기 들어가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주 그래서 하나 더 가지고 계세요? 하나 지금 아까 이제 척후병 보내놨다니까. 아, 척후병 보냈다는 게 조금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조금 이제 보내놓고 이제 추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배당보다는 척후병 보내놨다길래 직원을 심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관심 있게 뭐 살펴보는. 그러면 은행 같은 업종인데 조금 좋게 보실 것 같은 증권 업종은? 증권 업종은 상당히 좋죠. 지금 상당히 좋나요? 지금 또 많이 올랐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5배, 500% 가까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증권 업종은 왜 좋게 보냐면 지금 강력한 유동성 장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아까 뭐 대출 신용장부가 15조. 지금 요즘 뭐 옛날에는 브로커리지로 이렇게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수수료는 거의 요즘 무료로 해줘 버리니까 수수료는 수익이 안 되고 대출로 돈을 벌거든요. 솔직히 뭐 예대란다 대출 마진이 거의 신용이자가 뭐 작게는 뭐 5에서 뭐 15%, 뭐 10%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높다면서요? 네, 높으니까 상당히 이익을 많이 편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증권업주가 또 배당도 좀 잘해주더라고요. 배당도 잘 줘요.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네. 그래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업종이 하나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뭐 내가 바닥 대비는 거의 한 5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 회사가 그 당시 떨어졌을 때 대비를 해보니까 올해 이익으로 따져봤을 때 PER이 1배가 나왔더라고요. 1배가 나왔고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는 0.1, 2 사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자산 가치는 7,000원 되고 EPS는 1,000원 정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야, 너무 궁금해지네요.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내가 뭐 좀 있으면 아마. 사람들 댓글로 막 이제 이거 그거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공이라든가 호텔, 여행주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조금 아직 들어가기엔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한 이야기랑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주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미리 하면 그때는 미리 반영을 된다는 거죠. 그쵸. 주식을 투자해서 잘 돈을 벌려면은 남들보다 항상 앞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백신이나 사실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을 나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비행 못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봐서 폭발적으로 쓴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래 쌀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때 비쌀 때 살려면 이미 늦은 거죠. 아, 그렇죠. 그때 이미 올랐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저점 아니면 쌀 때 이렇게 사는 성격이라 그리고 이제 미리 사두자는 성격이라 아, 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는 얘기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슈퍼개미라든가 전원투자자분이 언제 돈을 많이 벌었냐 보니까 이게 코스피라든 코스닥이 이렇게 박스까지 이렇게 할 때는 큰 돈을 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IMF, 글로벌 금융이 이때 들어가신 네, 네. 분들이 네, 맞습니다. 되게 크게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때가 네. 원래 옛말에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렇게 돈을 크게 퀀텀 점프를 한 게 딱 그때예요. 그렇죠. 퀀텀 점프할 때가 IMF 때,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저기 리먼 사태 때 이럴 네. 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 때 위기 때 들어가야 지금도 봐봐요. 지금 최근에 들어갔다면 1,440에 들어갔다면은 네. 뭐 적게 먹어야 그냥 지수만 샀다고 해도 100% 먹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 레버리지만 샀다고 해도 뭐 최소 100%를 먹었고 뭐 코스닥 레버리지 샀으면은 뭐 150%, 140% 이렇게 먹었고 또 종목도 엔간한 거 샀으면은 맞아요. 100%는 먹었어요. 그리고 뭐 더 많이 먹은 것도 아까 증권업종을 샀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증권업종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증권업종을 샀으면은 거의 500% 가까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위기 때 들어가야지. 그래서 뭐가 빨리 오르고 이런 것들도 미리 알면은 좀 수익을 하는데 순환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했으면 이제 좀 네네. 종목으로 들어가면 네. 좋은 종목이라든가 성장성 높은 종목은 좀 어떻게 찾나요?